대법원 2020년 10월 15일 선고 2017다 216523 판결 사건명 배당 이의 판시사항 1.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채 배당 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배당 이의의 소에서 원고 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 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정된다. 채권자로서 배당 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려면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 요구를 했어야 한다. 적법하게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 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배당 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더라도 부적법한 이의 신청에 불과하고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 판시사항 2. 배당 이의의 소의 제소기간, 배당 기일부터 일주일 이내 및 소송 도중에 배당 이의의 소로 청구 취지를 변경한 경우 제소 기간을 준수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청구 취지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판결 요지 2.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제3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265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배당 기일에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는 배당 기일부터 일주일 이내에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소송 도중에 배당 이의의 소로 청구 취지를 변경한 경우 제소 기간을 준수하였는지는 청구 취지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판시사항 3.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등이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3.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 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등은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 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 이러한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해당하는 돈이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해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0년 10월 15일 선고 2017다 28441 판결 사건명 배당 이의 및 청구 이의 및 채무 부존재 확인 판시사항 1. 채무자가 가집행 선고 있는 제1심 판결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기 위해 제기한 배당 이의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 소극. 배당 이의 소송 도중 가집행 선고 있는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어 확정된 경우 위와 같은 배당 이의의 소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러한 배당 이의의 소의 하자 치유 여부는 사실심 변론 종결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위와 같은 제1심 판결의 취소가 배당 이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1. 배당 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한의 정본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집행력 있는 집행권한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집행권한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다만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이에 대해 상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해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가집행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 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게 되므로 민사소송법 제215조 만일 가집행 선고 있는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어 가집행 선고의 효력도 상실되었다면 더 이상 집행력 있는 집행권한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아니다. 채무자가 가집행 선고 있는 제1심 판결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기 위해 제기한 배당 이의의 소는 부적법하지만 배당 이의 소송 도중 가집행 선고 있는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었고 그대로 확정되기까지 하였다면 위와 같은 배당 이의의 소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배당 이의의 소의 하자 치유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배당 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 기일 후 사실심 변론 종결일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채권자가 받은 가집행 선고 있는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채권자는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위와 같은 제1심 판결의 취소는 배당 이의의 소에서 배당 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 판시사항 2. 배당 절차에서 채무자가 갖는 잉여금 채권에 대해 압류와 추심 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한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2. 배당 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한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 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이의한 채무자는 집행권한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배당 절차에서 채무자가 갖는 잉여금 채권에 대해 압류와 추심 명령을 받은 채권자도 추심권 행사의 일환으로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20년 10월 15일 선고 2017다 278446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판시사항 1. 가해자가 행한 불법 행위로 피해자가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채무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 요지 1. 불법 행위를 이유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의 하나이므로 가해자가 행한 불법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그 채무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어야 하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2. 가해자가 행한 불법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확정되어 그 이행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처분 당시 위 비용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행정처분이 있은 후 행정처분을 이행하기 어려운 장애 사유가 있어 오랫동안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행정관청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이행된 상태를 방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의 이행에 따른 비용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의 존재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이행 가능성과 이행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위 손해의 발생 사실에 관한 증명 책임의 소재. 행정처분을 받은 피해자. 판결 요지 2. 가해자가 행한 불법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확정되었다면 그 행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되지 아니한 이상 행정처분의 당사자인 피해자는 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이행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 당시에 그 비용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있은 이후 행정처분을 이행하기 어려운 장애 사유가 있어 오랫동안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당 행정관청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이행된 상태를 방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인정하는데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행정처분의 이행에 따른 비용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행정처분 당시의 자료와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행정처분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행정처분의 이행 가능성과 이행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시간적으로 먼저 이루어지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었더라도 선행처분의 상대방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가 선행처분 자체로 인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위 선행처분에 연속하여 나중에 이루어지는 별도의 후행처분에 의하여 장차 부과될 의무와 관련된 것이고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에 후행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의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하며 실제로 행정관청에서 장기간 후행처분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도 후행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라면 가까운 장래에 선행처분의 상대방에게 후행처분이 이루어질 개연성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후행처분에 의하여 부과될 의무 이행을 위한 비용 상당의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위와 같은 손해의 발생 사실은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인 피해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3. 갑 등이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을 지방자치단체에 건축 신고를 하였는데 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위 토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폭발물 관련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음에도 관할 부대장에게 협의 요청을 하지 않은 채 건축 신고를 수리하였고 이후 관할 부대장이 공사 중지 등을 요청하여 을 지방자치단체가 갑에게 건축물 신축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갑 등이 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건축 신고 수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건축물의 신축에 이르렀다가 이를 철거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과실은 인정되나 원심 변론 종결 시점까지 위 건축물에 관한 사용 승인이 반려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만으로 갑 등에게 가까운 장래에 위 건축물의 철거 내지 이를 전제로 하는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3. 갑 등이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을 지방자치단체에 건축 신고를 하였는데 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위 토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폭발물 관련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음에도 관할 부대장에게 협의 요청을 하지 않은 채 건축 신고를 수리하였고 이후 관할 부대장이 공사 중지 등을 요청하여 을 지방자치단체가 갑에게 건축물 신축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갑 등이 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건축 신고 수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건축물의 신축에 이르렀다가 이를 철거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과실은 인정되나 위 건축물은 원심 변론 종결 시점까지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관계로
건축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위 건축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가 부과되고 있을 뿐이고 종전에 수리된 건축 신고가 취소되거나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위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는 시정명령이 내려지지는 않은 상태이며 이는 그 취소나 시정명령이 후행 처분으로서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하거나 앞으로도 그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하는 사정에 해당하므로 원심 변론 종결 시점까지 위 건축물에 관한 사용 승인이 반려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만으로 갑 등에게 가까운 장래에 위 건축물의 철거 내지 이를 전제로 하는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10월 15일 선고 2018-2009-157 판결 사건명 공사대금 지급 청구의 소 판시사항 1.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산출 내역서에 명시한 건강보험료 등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발주자가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이는 공공건설공사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1. 구 건설산업기본법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는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제5항에서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소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07년 12월 28일 대통령령 제20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2. 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보험료 등의 비용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어 2008년 1월 1일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 이하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제22조 제5항 후문에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 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때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 제22조 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2007년 12월 28일 대통령령 제20488호로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이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의 2. 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은 제2항으로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업자에게 보험료 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항으로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 산출 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종래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등 법률상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보험 등의 소요 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하였는데도 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발주자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목적 제1조를 달성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보험료 등 정산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이하 편의상 공공건설공사라 한다. 공공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제31조 제1항 후문, 하도급 계획의 제출 제31조의 2, 설계 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제36조 제2항 등을 특별히 정하고 있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제35조 제1항 제3호 이러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과 그 시행령 제26조의 이 개정 전후의 문헌과 내용, 개정 취지 등을 종합하면 발주자는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금액 산출 내역서에 명시된 건강보험료 등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고 이는 공공건설공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항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93조가 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공공건설공사에서 건설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인지 여부. 소급. 판결요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3조 사후 원가 검토 조건부 계약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은 입찰 전에 예정 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사후 원가 검토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제1항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입찰 전에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계약 수량 및 이행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 원가 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2항 정부 입찰 계약 집행 기준 회계 예규 2200-04-159-5 2007년 10월 12일 이하 정부 입찰 계약 집행 기준이라 한다. 제93조는 계약 담당 공무원은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등을 입찰 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그 문헌의 내용과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에 필요한 절차를 정한 것이지 그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공공건설공사에서 건설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20년 10월 15일 선고 2018-213811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판시사항 1.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 목적물과 보험 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모두 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물에 관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1.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 책임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자 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의 규정은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 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 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 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 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다. 그런데 하나의 사고로 보험 목적물과 보험 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 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 계약으로 인한 법률 관계를 전제로 하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 목적물과 보험 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모두 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물에 관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 목적물에 대한 손해와 보험 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한 손해를 나누어 그 손해액을 판단하여야 하고, 보험 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 보험 목적물에 관하여 수령한 보험 금액을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시사항 2. 갑이 을 보험회사와 매장 내 물품을 보험 목적물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병이 소유한 건물의 지붕 보강 공사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갑의 매장 내 물품뿐만 아니라 가설 창고 내 물품 등이 소외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갑이 을 회사로부터 보험 목적물에서 발생한 손해 전액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은 보험 목적물인 매장 내 물품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병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보험 목적물이 아닌 재산 등에서 발생한 손해액 중 병의 손해배상 책임액만큼 병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료지 2. 갑이 을 보험회사와 매장 내 물품을 보험 목적물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병이 소유한 건물의 지붕 보강 공사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갑의 매장 내 물품뿐만 아니라 가설 창고 내 물품 등이 소외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갑이 을 회사로부터 보험 목적물에서 발생한 손해 전액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은 보험 목적물인 매장 내 물품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병에게 더 이상 위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반면, 보험 목적물이 아닌 재산 등에서 발생한 손해액 중 병의 손해배상 책임액만큼 병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도 보험 목적물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갑의 전체 손해액 중 보험금으로 전부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병의 전체 손해배상 책임액보다 많기 때문에 갑이 병에게 전체 손해배상 책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10월 15일 선고 2018-229-625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판시사항 1. 사실의 인정 및 증거의 취사 선택과 평가가 사실심 법원의 전권 사항인지 여부. 원칙적 적극. 판결료지 1.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 선택과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 사항이다. 판시사항 2. 원고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구한 2개의 청구 중 1개의 청구가 인용되었는데, 원고가 항소심에서 병합의 형태를 변경하여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청구 부분을 주의적 청구로, 제1심에서 인용된 위 청구 부분을 예비적 청구로 구하였고, 항소심이 주의적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론이 제1심 판결의 주문과 동일하더라도 새로이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2. 원고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구한 2개의 청구 중 1개의 청구가 인용되고 피고가 항소한 후 원고가 항소심에서 병합의 형태를 변경하여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청구 부분을 주의적 청구로, 제1심에서 인용된 위 청구 부분을 예비적 청구로 구함에 따라 항소심이 주의적 청구 부분을 먼저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록 결론이 제1심 판결의 주문과 동일하더라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서는 아니 되고 새로이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년 10월 15일 선고 2019-222-041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1. 금융기관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금융기관의 여신 거래로부터 생기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문헌이 기재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의 문헌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이때 피담보 채무 범위에 관한 의사표시의 해석 방법. 판결 요지 1. 금융기관과 근저당권 설정자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금융기관의 여신 거래로부터 생기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문헌이 기재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는 처분 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의 문헌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가 일반 거래약관의 형태로 일률적으로 부동문자로 인쇄해 두고 사용하는 것이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피담보 채무액, 근저당권 설정자, 채무자, 채권자의 상호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서 문헌과는 달리 특정한 채무만을 피담보 채무로 하려는 취지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담보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2.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 취지 및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후 저당권 등의 등기에 관하여 대위의 부기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 제3취득자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경우 보증인이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제3취득자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후 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은 대위에 부기 등기를 하지 않고도 대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2. 민법 제480조, 제481조에 따라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482조 제1항. 보증인과 제3취득자 사이의 변제자 대위에 관하여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는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보증인의 변제로 저당권 등이 소멸한 것으로 믿고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취득자를 예측하지 못한 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후 저당권 등의 등기에 관하여 대위의 부기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 제3취득자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경우 보증인은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 그러나 제3취득자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후 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은 대위에 부기 등기를 하지 않고도 대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보증인이 변제하기 전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등기부상 저당권 등의 존재를 알고 권리를 취득하였으므로 나중에 보증인이 대위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 대법원 2020년 10월 15일 선고 2019-245822 판결
사건명, 공용부분 인도 청구 등의 소.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단 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 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용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구분 소유자가 공용 부분의 보존 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 및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용 부분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판결 요지.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 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유에 속하고 제10조 제1항 공유자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 제11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집합건물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단 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 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용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구분 소유자는 공용 부분의 보존 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용 부분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20년 10월 15일 선고 2020-222-382 판결. 사건명,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판시사항 1. 갑 주식회사 등 9개 건설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주무관청인 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전철 건설 민간투자 사업을 제안하자 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한 다음 제출된 제안서들을 검토, 평가하여 최상위 평가자인 갑 회사 등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 조건 협상을 진행하던 중 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갑 회사 등 컨소시엄의 귀책 사유를 이유로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을 하고 차순위 협상 대상자인 다른 컨소시엄과 협상을 진행하여 그 컨소시엄과 실시 협약을 체결하자 갑 회사 등 컨소시엄이 주무관청이 속한 을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그 시행령 등에 따른 제한비용 보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 등 컨소시엄이 제3자 제안 공고에서 제한비용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정한 차순위 평가자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았을 경우 최상위 평가자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을지방자치단체의 갑 회사 등 컨소시엄에 대한 제한비용 보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1. 갑 주식회사 등 9개 건설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 이하 갑 회사 등 컨소시엄이라 한다. 갑 회사 등 컨소시엄이 주무관청인 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전철 건설 민간투자 사업을 제안하자 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한 다음 제출된 제안서들을 검토, 평가하여 최상위 평가자인 갑 회사 등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 조건 협상을 진행하던 중 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갑 회사 등 컨소시엄의 귀책 사유를 이유로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을 하고 차순위 협상 대상자인 다른 컨소시엄과 협상을 진행하여 그 컨소시엄과 실시 협약을 체결하자
갑 회사 등 컨소시엄이 주무관청이 속한 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민간 투자 법령에 따른 제한 비용 보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 당시의 민간투자법 제9조와 그 시행령, 2019년 5월 7일 대통령령 제29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2015년 4월 20일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5-82호, 제140조의 규정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주무관청이 민간 부문의 최초 제안을 받은 후 그 제안을 받아들여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 특정 제안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하는 행위,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중단하고 그 지정을 취소하는 행위 또는 실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행위는 민간투자법령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무관청의 광범위한 재량과 자율적인 정책 판단에 맡겨진 사항인 점. 제3자 제안 공고에서 제안비용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정한 차순위 평가자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았을 경우 최상위 평가자는 제안서 경쟁심사에서 최상위 평가자가 되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되었으나 귀책 사유 없이 단지 구체적인 사업 시행 조건에 관한 견해 차이로 실시 협약 체결에 성공하지 못하여 주무관청이 차순위 평가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게 된 경우를 의미하고 최상위 평가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회사 등 컨소시엄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제한비용 보상금 지급자가 되는 탈락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3자 제안 공고에서 제한비용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정한 차순위 평가자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았을 경우 최상위 평가자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갑 회사 등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이상 그들의 귀책 사유로 실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더라도 사업 제한 경쟁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그들에게 제한 비용을 보상해줄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갑 회사 등 컨소시엄이 차순위 평가자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았을 경우 최상위 평가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을 지방자치단체의 갑 회사 등 컨소시엄에 대한 제한비용 보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민간투자법령에 따른 제한비용 보상 제도에 관한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2.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가 소송요건 심사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인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2.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를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 내용, 형식, 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결련성, 법치 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해당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판시사항 3. 급부를 받을 권리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부를 받으려고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지급 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행정청이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한 당사자 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급부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급. 판결요지 3.
관계 법령의 해석상 급부를 받을 권리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부를 받으려고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지급 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급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청에 급부 지급을 신청하여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지급 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 소송을 제기하고 취소, 무효 확인 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을 통하여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급부의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행정청이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한 당사자 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급부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4.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였으나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수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각하. 판결요지 4.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소송이 이미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 절차 및 제소기관을 도과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는 등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송할 것이 아니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년 10월 15일 선고 2020다 227523 227530 판결 사건명 소유권 이전 등기 판시사항 1.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 및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의 의미 판결요지 1. 화해계약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민법 제731조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민법 제732조 즉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따라 종전의 법률 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 의무 관계는 소멸하고 계약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법률 관계가 어떠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화해 계약에 따라 새로운 법률 관계가 생긴다. 민법상의 화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733조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상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 판시사항 2. 민법 제109조에 따라 법률 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소치와 합의의 의사표시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법률 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의 의미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2. 소취하 합의의 의사표시 역시 민법 제109조에 따라 법률 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에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률 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이때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 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만일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3.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방법. 판결요지 3.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하나, 그와 같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년 10월 15일 선고 2020-232846 판결 사건명 총회 결의 무효 확인 등. 판시사항 1. 고유 의미의 종중이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를 임의로 종원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단체의 법적 성격, 종중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 종중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에 의하여 인위적인 조직 행위를 거쳐 성립된 경우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 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고유 의미의 종중, 이하 고유 종중이라고 한다. 고유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 발생적인 관습상 종족 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하며 그 대수에도 제한이 없고 공동선조의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 종원이 되는 것이며 그중 일부 종원을 임의로 그 종원에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만일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본래 의미의 종중으로는 볼 수 없고 종중유사의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하 종중유사단체라고 한다. 종중유사단체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종중유사단체는 비록 그 목적이나 기능이 고유 종중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에 의하여 인위적인 조직 행위를 거쳐 성립된 경우 사적 임의단체라는 점에서 고유 종중과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 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판시사항 2. 고유 의미의 종중 또는 종중유사의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당사자 능력을 갖는지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시기, 사실심 변론 종결 시, 및 종중유사의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창립총회를 열어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지 않았더라도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이를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여 왔다면 이미 그 무렵부터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2. 당사자 능력은 소송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청구에 당부하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며 소송 요건은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에 갖추어져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고유 의미의 종중 또는 종중유사의 권리 능력 없는 단체, 이하 종중유사단체라고 한다. 종중유사단체가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당사자로서의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심인 원심의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존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종중유사단체는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의 조직 체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단체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이를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여온 경우에는 이미 그 무렵부터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하는 것이다. 판시사항 3. 망인인 갑이 생전에 자신을 공동선조로 하고 자신의 후예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문중을 설립하면서 자신의 동생들까지 구성원으로 포함시켰는데 위 문중이 종중 유사의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위 문중이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는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 요건을 구비하여 비법인 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추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갑 사망 전을 기준으로 위 문중이 비법인 사단의 단체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살피고 갑 사망 후 위 문중 구성원들 사이에 재산 분쟁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위 문중의 본래 활동이 현재도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속단하여 위 문중의 당사자 능력을 부정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3. 망인인 갑이 생전에 자신을 공동선조로 하고 자신의 후예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문중을 설립하면서 자신의 동생들까지 구성원으로 포함시켰는데 위 문중이 종중 유사의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하 종중 유사 단체라고 한다. 종중 유사 단체로서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위 문중이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는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 요건을 구비하여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시조인 갑이 사망한 시점 내지는 본안에서 그 존재 및 효력 유무가 다투어지는 위 문중의 각 총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닌데도 갑 사망 전을 기준으로 위 문중이 비법인 사단의 단체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살피고 갑 사망 후 위 문중 구성원들 사이에 재산 분쟁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위 문중의 본래 활동이 현재도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속단하여 위 문중의 당사자 능력을 부정한 원심 판단에는 종중 유사 단체 및 그 당사자 능력에 관한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10월 15일 선고 2020다 234538 234545 판결. 사건명 채무 부존재 확인 보험금.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 획일적 해석의 원칙. 판결요지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2. 갑이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병보험회사와 체결한 암보험 계약의 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고액암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때 고액암진단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기타 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을이 정대학병원에서 실시한 2차례의 병리 검사 결과 편평상피세포암으로 진단받은 다음 같은 날 위 병원의 담당 의사인 이비인후과 전문의 무로부터 보험약관에서 정한 고액암에 해당하는 2개 안면골의 악성신생물 C4L 등으로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안에서 보험약관의 해석상 고액암의 진단 확정 역시 병리 또는 진단검사 의학이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야만 하는데 무는 병리 또는 진단검사 의학이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가 을의 병명을 2개 안면골의 악성신생물 등으로 진단하였더라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고액암 진단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2. 갑이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병보험회사와 체결한 암보험 계약의 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고액암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때 고액암 진단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기타 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 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을이 정대학병원에서 실시한 두 차례의 병리 검사 결과 편평상피세포암으로 진단받은 다음 같은 날 위 병원의 담당 의사인 이비인후과 전문의 무로부터 보험약관에서 정한 고해감에 해당하는 두 개 안면골의 악성 신생물 C4L 등으로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안에서 보험약관의 내용, 체계 및 기타 피부암과 갑상선암을 제외한 나머지 암에 대해서는 병리 또는 진단검사 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 확정을 요구하면서 그보다 더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고해감의 경우에는 그러한 진단 확정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보험약관의 해석상 고해감의 진단 확정 역시 병리 또는 진단검사 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야만 고해감 진단 보험금 지급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무는 병리 또는 진단검사 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가 을의 병명을 두 개 안면골의 악성 신생물 등으로 진단하였더라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고해감 진단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10월 20일자 2020-6195 결정. 사건명 장부등 열람 허용 가처분. 판시사항 회사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 소수 주주의 회계 장부 등에 대한 열람, 등사 청구권을 규정한 상법 제466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상법 제466조 제1항은 회사 발행 주식의 총수 중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회계 장부 등에 대한 열람, 등사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주주가 상법상 인정되는 이사해임 청구권, 상법 제385조,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 상법 제402조, 대표 소송권, 상법 제403조 등 각종 권한을 행사하려면 회사의 업무나 재산 상태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상법 제448조에 따라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재무제표의 열람만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이 주주에게 재무제표의 기초를 이루는 회계장부와 회계서류까지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상법은 그 남용을 막기 위해 단독 주주권이 아닌 소수 주주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수 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 등사 청구권은 회사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채무자회생법은 회생계획에서 채무자의 자본 감소, 합병 등 일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 그에 관한 상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채무자회생법 제264조 제2항, 제271조 제3항 등 채무자에 대해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자본 감소, 신주 발행, 합병 등 조직 변경 등의 행위를 회생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55조 제1항. 그러나 회사에 대해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상법 제466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규정도 없고 주주가 회생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상법 제466조 제1항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 등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도 없다.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주주가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서류에는 회계장부와 회계서류도 포함되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는 서류보다 그 범위가 넓은데 이처럼 다른 이해관계인과 구별되는 주주의 권리를 회생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명문의 규정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둘째, 회사에 대해 회생 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회생 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회생 절차가 폐지되면 회생 계획 인가로 인한 회생 채권 등의 면책, 채무자 회생법 제251조 또는 권리의 변경, 채무자 회생법 제252조 등의 효력 없이 채무자의 업무 수행권과 재산의 관리, 처분권이 회복된다. 따라서 회생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주주가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필요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셋째, 상법 제46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주주의 회계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 등사 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주주의 열람, 등사 청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는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이라는 목적을 위해 회사에 대해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 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주주가 회사의 회생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러한 열람, 등사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목적이 없어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거부할 수 있다.